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시나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수많은 예상에는 자연스럽게 공포가 뒤따릅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영화의 제목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나치의 왕국 어법 중 하나로 관심 영역, 즉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둘러싼 지역을 뜻하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둘러싼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피님, 링구님, 코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녹음이라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더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고픈 링고입니다. 네, 더운 코이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 녹음이라 너무 슬픈데요. 이렇게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더 숲 토파보기 존 오브 인터레스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숲 토파보기 존 오브 인터레스트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패널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동진 씨가 별점 5개 준 거를 봤어요. 또 왓챠피디아 코멘트들도 좀 쓱 보니까 이거는 평론가들이 좋아할 좀 시네필들이 좋아할 영화다. 네, 예술영화 느낌이다 싶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보고 나니까 와, 소름이 진짜 너무 끼쳤고 막 장면 하나하나가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네, 근데 솔직히 도파민 중독자로서 막 재밌는 영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좋은 영화라는 거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용님은 스스로가 시네필이라고 아니죠. 자랑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세 넘어갈게요. 분이 이제 다들 시네필이잖아요. 네, 시네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라 상당히 맞아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다 보고 나서 나는 시네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왜냐면 이게 보면서는 뭔가 독특하고 되게 참신한 영화인 거 맞는데 지루함을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요. 보고 나서 좀 지루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냥 주인공 가족의 일상을 담은 거라서 그냥 뭐 서사가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리뷰들을 보고 나니까 사운드가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서 뭔가 그거를 감안하고 봤으면은 아마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약간 링고님이랑 그건데 저는 그 박병식 평론가의 별점을 봤거든요. 이동진 평론가님도 5점 주셨고 박병식 평론가님이 되게 별점 안 주는 걸로 유명하신데 4.5점, 9점 주셨더라고요. 그게 10년 만에 만점이래요. 박병식 맞아요. 기준. 박병식 평론가는 5점 영화가 없어요. 맞아요. 거의. 시민케인인가? 그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점을 줬다 해서 이거는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녹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저도 약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졸았습니다. 와, 정말 실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개봉 전에 봐가지고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 날 비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쪽이 다 젖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내가 비에 맞아서 너무 추워가지고 소름 계속 끼치는 건지 아니면 영화가 너무 소름 돋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여운만 가지고 가다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럼 어떤 루트로 보신 거예요? 개봉 전에? 그 프리미어 개봉 완전 빨리 해가지고 봤죠. 그 소름이 비 때문인지 영화 때문인지 차차 알아가 보도록.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거나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에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더피님, 영화의 전반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네, 영화는 단란하고 평화로운 헬스 가족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아우슈비츠 소장인 루돌프는 아내 헤트비와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수용소 담장 옆에 살고 있는데요.
웨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과는 대조적으로 담장 너머의 수용소에 새로운 시체 소각장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는 강가로 떠내려오는 유골과 잿가루로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영화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약 2분 동안 사운드만 들리는 연출로 시작이 됩니다. 패널분들은 이러한 연출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게 뭐지? 맞아요. 모두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약간 과학관? 아니면 수면 유도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어렸을 때 과학관 가봤죠. 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운드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벌써부터? 아니 근데 그 소리에 잘 수가 있나? 그래서 효과는 대단했다. 거의 최면 아닌가요?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어. 처음 오프닝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를 점점 보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에 집중을 더 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게 홀로코스트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보러 저도.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옆에 팻말 같은 거에 그 처음에 음악만 나오는데 검은 화면으로 이거 사고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그래요? 있... 네, 아예 그 적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서 그 스포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서 놀라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청각적으로 약간 중요한 영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그 새 지저귀는 소리로 약간 바뀌면서 그 가족들이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코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길어서 당황을 좀 했는데 제가 예고편을 보고 갔는데 예고편 엄청 평화로운 분위기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영화의 질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암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오프닝에서. 영화를 볼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뭐 리뷰들 보고 돌이켜 보니까 영화 오프닝부터 대놓고 이건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야 이렇게 약간 선포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모든 신경을 청각에 집중하도록 말하는 듯해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서 아마 영화를 봤으면은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맞아요. 거에 집중하면 더 와닿았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랑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포스럽고 기괴한 사운드를 또 오프닝에 넣으면서 오히려 관객들의 시각적인 욕구를 자극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회적 배경을 암시했습니다. 패널분들은 이런 사회적 배경, 기억에 남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시체 태우는 소각장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제가 겉으로 보면 완전 비즈니스 회의인데 맞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잔인하고 맞아요. 정말 잔악하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근데 이들은 그냥 이게 사업처럼 그냥 맞아요. 이렇게 무심하게 대화하니까 뭔가 인간이 지닌 가장 큰 잔인함 그런 게 증오가 아니라 이런 무심함, 무관심 맞아요.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딱 시각적으로만 보면 그 건축가들이 도면 그쵸. 그리고 그죠. 집 어떻게 설계할지 그거 그러니까요. 궁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7시간마다 400명, 500명 죽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뭐 효율적으로 가동을 맞아요. 어떻게 시킬지 막 안 쉰다, 계속 맞아. 돌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약간 청각적인 요소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계속 비명 소리가 맞아요. 들리는 게 영화 평중에 봤던 건데 그들한테는 그 비명 소리가 백색 소음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코멘트 보고도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총소리도 약간 되게 은은하게 맞아요, 깔려서 맞아요. 되게 소음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습이랑 너무 대비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초반부에 그런 총소리 말고도 집 안에서도 좀 갈리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랑 개가 짖는 소리가 정말 계속해서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기랑 개가 좀 촬영장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존재니까 왜서요? 그래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계속 진행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등장하지 않을 때도 소리로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기랑 개는 되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존재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그 공간에 적응을 해도 그런 원초적인 감각을 지닌 존재들은 좀 공포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트비가 유대인들한테 빼앗은 전리품들을
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맞아요, 자기가 뭐 모피코트 입고 맞아요, 립스틱 맞아요. 발라보고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그 담당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자기가 이미 우위에 있고 가해자임을 온몸의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 여담인데 그거 할 때 립스틱을 바로 지우잖아요. 그랬나요? 네, 네. 손으로 막 지우는데 전 그래서 이게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꾸미지 못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약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소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왜 오히려-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지우던데 립스틱을 바르고. 약간 아니죠.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의 행동이 좀 죄의식을 정말 근데 뭔가 연기하는 거 보면 죄의식 정말 1도 없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연기 잘하세요. 다른 시각적인 장면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초반부에 해트비가 막내에게 꽃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포스터에서도 꽃이 등장하는데요. 꽃이 내포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네필인 더피씨? 더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꽃 이름이 뭐였죠? 달리안가? 그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델리안가 어. 세 글자인데 맞아요. 그 꽃의 꽃말이 저도 이거 찾아봐서 안 건데 그 흰색, 빨간색, 검은색이 흰색이 순수와 성실, 빨간색이 힘과 열정, 검은색이 배신과 슬픔이래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에 페이드아웃 되면서 단색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흰색, 빨간색, 검은색 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배신과 슬픔으로 끝나는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 처음에는 약간 평온한 가족들만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막 구토를 하면서 아우슈비츠 소감자들의 모습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대 아우슈비츠 박물관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했고 그냥 이 헤스 가족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꽃을 비춰주잖아요. 네. 하나씩.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약간 좀 멀리서 촬영을 하는데 꽃을 촬영할 때 엄청 가깝게 맞아요. 보여주는 게 그런 좀 풍요로움과 사치 이런 걸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 생각을 했고 그런 담당 너머에는 꽃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척박한 환경일 텐데 그런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꽃을 계속 강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보다 꽃을 더 클로즈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뭔가 꽃이 영화 내적으로는 횟스 가족 정원을 꾸미는 아름다운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꽃이 누군가를 추모할 때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외적으로는 뭔가 감독이 유대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었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저도 약간 코인님하고 비슷하게 꽃이 해트비랑 횟스가 이제 가꾸는 가정 환경의 그런 안온함, 평온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흰색도 있고 검색도 있지만 빨간색 꽃을 딱 맞아요. 페이드아웃 해가지고 딱 화면을 가득 맞아요. 채우는 게 뭔가 강렬하잖아요. 빨간색이. 맞아요. 진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흘렸을 피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좀 그들의 희생, 그 반대급부에서 이들의 잔혹함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각자만의 생각을 가져오셨는데 저만 어디서 따와서 그거 읊어서 조금 근데 부끄러워요. 오히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았어요. 네, 이렇게 영화 속에서 꽃만큼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요. 네, 바로 강의입니다. 패널분들은 영화 속에서 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약간 대비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서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꽃도 그런 걸 수도 있고 강도 약간 헬스 가족한테는 낚시하고 아이들이 노는데 결국 유골이 이렇게 떠내려오고 잿더미가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수감자들의 잔해가 떠내려오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누군가한테는 평온한 공간이기도 하니까 대비를 주는 장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 때 그게 잿가루인지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잿가루인지 몰랐는데 그 약간 그런 거 같긴 했어요. 수감자들의 뭔가 잔해. 근데 뭔가 짚지 않나요? 그건 네. 유골. 그게 유골이에요? 저는 그 뒤에 막 되게 빡빡 씻길래 맞아. 약간 유해 물질? 뭐 그런 거여서 그렇게 씻은 게 아닐까 했는데 막 코 푸는데 이렇게 잿더미가 네. 맞아, 세면대에 맞아. 근데 그 검은색도 뭔가
코에서 먼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막 잿가루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시체 소각장 설치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었나 그죠, 그죠. 싶었습니다. 저는 횟스 중령이 그 자신이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걸 애써 뭐 못 본 척 혹은 뭐 자기 기만하듯이 네. 그 모른 척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잿더미와 잔해들이 떠내려 오는데 이게 뭔가 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 그런 역사의 단죄. 결국엔 이들이 맞이할 운명을 좀 맞아요,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실제 이 횟스가 그 45살인가의 나이로 그 처형을 당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엔 자기 업보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횟스 중령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약간 거스르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인 사람이지만 또 자신의 가족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맞아, 이중적인 면이 그죠, 드러나는 것 그죠. 같아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자기의 가족은 보호를 하려고 하는구나. 좀 이기적인 맞아요. 성격이 잘 드러났던 장면이지 않나 했어요. 되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막 사회적으로는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른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약간 다정한 아빠, 맞아. 다정한 맞아. 남편 맞아요. 이렇게 맞아. 나오니까 오히려 약간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네를 데리고 거슬러 간다는 점이 맞아요, 맞아요. 좀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같이 전가하는 음.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궁금한 건데 갑자기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 네. 실제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몇째 딸이 옷가게인가 거기서 일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사람의 자식들이다라고 그 주인들한테 밝혔대요. 근데 그 주인들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 거기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탈출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의 이제 부모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품어줬대요. 그거 딱 하나 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맞아,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럼 또 다른 장면의 의미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영화에서 밤마다 유대인들을 위해 사과를 두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장면도 이제 영화를 볼 때 왜 사과를 꼽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좀 낙관주의자로서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선함은 어디에나 있다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링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당황했는데 그 두 번째 나오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네. 네네. 두 번째부터는 이게 그 소녀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사과를 놓는구나 라는 건 알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이미지? 열화상 이미지? 네. 그리고 또 소녀의 행동과는 배치되는 그런 사운드?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운드가.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좀 이질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나중에 더 기억에 남고 맞아요, 선과 악의 대비가 더 극적으로 드러나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보면서 약간 이 사람 누구지?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열화상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조금 흐릿하게 맞아요. 얼굴들이 흐릿하게 나와서 동화 이미지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뭔가 스케치된 동화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딱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루돌프가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상상? 뭐 그런 이미지의 상상 그런 건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약간 도움을 주려는 행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장면보다 그 뒤에 있는 장면이 더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소녀가 사과를 이렇게 두고 가고 나서 그 아침이 밝았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과 때문에 다퉈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 그 둘 다 처형당할 걸 암시하는 그런 네,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그 맞아요. 대화가. 그래서 누군가는 선한 의도로 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게 좀 오히려 씁쓸하게 다가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한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봤는데 이게 약간 씁쓸한 느낌이네요. 네, 아까 더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마다 사과를 두는 소녀의 모습과 함께 루돌프가 아이들에게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코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와 실제는 다르잖아요. 동화의 헨젤과 그레텔은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영화에서 실제에서는 그 선한 행동으로 누군가는 되게 악한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네.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소음을 넣은 이유가 감독이 약간 그럼에도 선한 행동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비례적으로 선한 행동 1을 넣으면 선한 결과 1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악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약간 희망을 버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동화에서는 헨젤과 그레텔이 선으로 묘사되고 마녀는 악으로 묘사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나중에 마녀를 태워 죽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 이야기를 헤스가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동화를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관점을 좀 달리해서. 네, 뭔가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 다들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많은 그 무고한 시민들이 그 마녀로 몰려서 죽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나치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마녀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고 그들을 네. 그 무고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뭐 자기들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선일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봤고 이와 반대로 이제 그 화면 속의 소녀는 이제 어떤 폭력을 저지름으로써 선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선을 지키잖아요. 네. 사과를 주면서 그래서 이 나치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의, 선과 이 소녀가 실제로 행하는 선이 그 대비가 되면서 맞아요. 선을 가장한 폭력과 진짜 선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했어요. 좋은데요? 저는 근데 그 마녀가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을 좀 다르게 바라봤는데 결국에 저는 그냥 횟스 중령과 그 마녀를 동일시해서 봤어요. 결국 악인이라는 걸.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이렇게 처형당할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기예요. 자기가 나중에 처형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덤덤하고 건조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결국 너의 미래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더 뭔가 그럴싸한. 근데 저도 사실 링고님처럼 이제 마녀가 타는 게 유대인 대학살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마녀가 타는 게 횟스가 될 수도 있다. 그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전반부만 살펴보았는데도 영화는 숨겨진 의미와 의도들이 많아 보입니다. 영화 후반부의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어느 날 해트비의 어머니 리나가 이들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대저택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그녀는 황급하게 집을 떠납니다. 루돌프는 갑작스러운 전출을 가게 되는데 수용소 너머의 삶에 만족하는 해트비는 자신과 아이들은 이곳에 남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전출을 가게 된 루돌프는 헝가리 작전을 계획하고 수용소 소장으로 지정되며 아우슈비츠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영화 후반부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후반부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연출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전출을 간 횟스가 네. 갑자기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이 작전, 헝가리 작전이 그 횟스 작전이라고 명명이 됐다 하면서 이제 기쁨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아내가 축하해 이러니까 횟스가 아내 보고 근데 당신도 횟스잖아. 맞아요. 이거 뭐 같이 축하할 일이지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뭐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뭔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사람인 또 방관자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뭔가 이게 당신도 횟스잖아가 뭔가 관객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를 딱 알고 그 장면을 다시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방관자도 어쨌든 범죄에 동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진짜 관객이 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엔딩이 진짜 약간 소름 끼쳤어요. 네. 그거 보고 현대에 있는 아우슈비츠 박물관 그걸 딱 비추고 이거는 갑자기 시점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하다가 네네. 그 장면이 지나고 루돌프가 그 거기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게 딱 카메라로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소름이 딱 돋으면서 그 잠이 아예 확 물론 그 전에도 깼지만 엔딩인데요? 잤다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거기서 어제 소름이 돋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네, 진짜로. 저도 엔딩이 제일 소름 끼쳤는데 루돌프가 이제 헛구역질 하다가 갑자기 현재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나오면서 희생자들의 뭐 신발, 네. 뭐 목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옆에서는 근데 막 청소부들이 그냥 완전 음. 덤덤한 음. 표정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에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루돌프가 파티장에 있다가 그 파티장의 모습을 보고 수용소 그 샤워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걸 아. 떠올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파티장에 있는 인원만큼의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약간 맞아. 이런 느낌? 아, 진짜요? 층고가 높아서 가스가 네. 잘 안 될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보면 그 맞아, 파티장은 굉장히 쾌락을 즐기는 네,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도 유대인 학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악함의 기운이 본능을 침투할 만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네. 보였던 장면이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지?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맞아요. 생각이잖아요. 음. 근데 그냥 무슨 일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진짜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로는 뽑아주시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해트비의 어머니인 리나가 집을 떠난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좀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관찰자적 시점으로 보여주고 감정선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약간 어머니가 집을 왜 떠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해트비의 어머니 리나가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뭔가 낮과 밤의 좀 차이라고 봤는데 낮에는 집 안팎의 어떤 화려하고 그런 뭐 안온한 풍경들이 다 맞아.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저 담장 밖의 소리도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맞아. 약간 눈에 보이는 그쵸. 것들이 딱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소리에 일단 맞아요, 집중하게 맞아요. 되고 네. 그리고 보이는 것도 그 수용소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들 맞아. 일렁이는 네, 거. 일렁이는 그런 빨간 불의 형상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리나도 못 견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최소한의 인간성은 있는 사람 음, 같아서 그거를 못 견디고 떠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막 잠도 잘 못 자고. 맞아요. 맞아. 근데 더피님은 잘 자시고. 정정을 표현. 잔 게 아니라 개운하게 잤죠. 살짝 눈을 감았다 떴더니 몇 초가 지나가 있었다. 엔딩이다. 엔딩이 아니라. 그리고 소름 끼쳤다. 지금 리나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좋은 겁니다. 저도 약간 근데 동의를 하는 게 링구님 말씀에 불빛이 일렁이는 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리나의 얼굴에 이렇게 일렁이는 빨간색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약간 그것들이 리나가 더 이상 이 집에서 견딜 수 없음을 암시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집에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약간 쪽지를 주잖아요. 맞아. 그 딸한테. 그 해트비가 약간 기분 나쁜 표시를 하면서 맞아. 불에 던지는데 그 쪽지 내용이 약간 너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어. 이거 아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지 어. 않을까?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빠서 자기가 뭔데 이러면서 약간 저도 앞선 패널분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겼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방관자.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또 본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보고 도망간 사람도 이미 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좀 어려운 문제죠. 네. 맞아요. 방관자라고 해서 이 직접적인 그 가해자들과 똑같이 처벌하는 좀 약간 너무 맞아요. 엄격한 네. 것 같고 그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나도 방관자지만 해치비도 방관자인 거잖아요. 거기도 그쵸. 또 맞아요. 차이가 그것도 있죠. 또 차이가 네. 있고 그 기준점이 어디인지가 또 되게 네. 철학적인 문제이지 않나. 네. 이제 방관자 중에 리나는 더 우리들에 가까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의식에 덜 절여진 약간 제의식이 아예 없다고 하면 해트비는 리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신도 방관자라고 여겨지니까 집을 나온 거잖아요. 네. 덜 절여진 사람, 뭐 보편적인 사람의 방관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전투를 가는 루돌프, 아우슈비츠에 남고 싶어하는 해트비히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직접적으로
까지는 아니지만 잘 드러내는 부분이지 않나 싶었어요. 뭐 해트비는 진짜 자기의 풍족한 삶, 안락한 그런 환경에만 집중을 하고 루돌프는 자기의 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만 막 궁리를 하는 거니까 결국 수감자들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의 평범성, 결국 악은 되게 악마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담장 너머에는 이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이해관계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랑 이들의 생활이 좀 얼마나 다른지가 좀 더 대비가 됐던 것 같고 관객 입장에서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순간이 아니었나. 맞아요. 저는 이 둘이 서로의 어떤 삶의 방향성? 이익을 가지고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 충돌이. 왜냐하면 엄청 첫 장면에서는 막 배를 선물할 정도로 다정한 가족처럼 그려지는데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 루돌프가 다른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에 절여진 껍데기만 있는 관계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완전히 그냥 속물적인 맞아요. 인간. 뭔가 겉으로는 되게 평화로운 가정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무실을 나와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던 루돌프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엔딩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헛구역질을 하는 게 되게 자신의 죄의식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걸 몸에서 이렇게 약간 개워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나. 근데 개워내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냥 헛구역질만 하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자신의 죄의식이 이제는 없다. 이제는 육체가 개어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걸 의미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딱 어두운 벽을 쳐다보고 현대의 아우슈비츠 박물관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만행이 막 그 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 네. 막 맞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제가 기억을 못한. 마미돈이 제가 졸았나 봐요. 꿈을 꿨나요? 어쨌든 계획대로 되고 막 계획대로 될 거라는 뭐 그런 뉘앙스. 네, 그런 뉘앙스로 그런 순간들을 딱 미래의 순간들을 딱 보고 아 계획대로 될 거구나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계획대로 됐다. 네네. 너무 소름 끼치네요. 맞아요. 그랬네. 마지막쯤. 아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그 대사가 있었나요? 계획대로 됐. 꿈을 꿨나요 제가? 혹시 중간에 그 조실 때 꿈꾼 게 이거 아니야? 제 영화를 본 게 아니고 다른 걸 봤나 봐요. 근데 뭔가 그걸 딱 보고 그런 계획대로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뭘 개어내지 않고 안심하고 더 어두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 행위에 엄청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헛구역질을 하는 건 진짜 잠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악함이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고 나서 약간 검은 화면으로 페이드아웃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제일 이 사람의 밑바닥까지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멈춘 게 약간 기회를 주는 듯해 보였거든요. 약간 자신을 좀 돌아보고 너의 만행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는 게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인간성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음 장면 없지만 상상해 보면 실제로 뭐 헝가리인들을 거의 수십만 명을 그 가스실에서 죽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말 악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점점 어두워지고 네. 검해지는. 저도 그 더피님 말씀하신 거랑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네. 이게 헛구역질을 이제 횟스가 한다는 게 뭐 죄책감 혹은 죄의식이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다르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어떤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거대한 악을 삼키고 근데 이제 신체는 인간이니까 맞아. 그에 반응을 해서 이제 헛구역질한 건데 그마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토는 안 하고 헛구역질만 하니까 결국 체화해버린. 네, 신체도 이제 거의 정신에 이제 악의 내성이 생겨서 완전히 이제 악인이 되어가는 맞아. 어떤 그런 과정 혹은 통과 의례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악의 독소를 빼내지 못했다. 네, 빼내지 배출하지 못했다. 못했다.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네. 그 저는
헛구역질 할 때 처음에는 이 사람 좀 어디 아픈가? 왜냐면 이게 병원에서 막 검사 맞아요, 받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몸이 잘 안 됐다. 좋은가? 정말 업보다. 맞아요. 저 그래서 피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피가 안 나오고 그냥 헛구역질만 하더라. 맞아요. 처음 헛구역질 할 때는 뭐가 구토물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저도 맞아요. 두 번째 그냥 헛구역질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네, 아까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악의 평범성인데요. 패널분들이 영화 내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 횟스가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성실한 가장처럼 보이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상실한 음.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인데 저는 이걸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이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자기가 전출 가기 전에 자기 말. 말한테 이렇게 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정말 너밖에 없다, 뭐 내 자식 네. 이러면서 또 전출 가서도 길 지나가다가 맞아요. 그 강아지 보이니까 강아지 막 귀여워하면서 맞아. 맞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동물은 저렇게 극진히 사랑하면서 맞아요. 다른 인간들한테는 정말 잔혹하구나 이런 이중성 이런 거 보면서 평소에는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착하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네. 점에서 뭐 악의 평범성 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일상적인 순간들, 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아이들이랑 놀고, 뭐 약간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런 순간들에서 약간 악의 평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우슈비츠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대해서 무감해지는 그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런 게 느껴지는 순간들에서도 되게 악의 평범성이 느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할 때 공적인 대화에서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 설치가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이라는 거에서 좀 악의 평범성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물들이랑 아이들한테 잘하는 그게 더 좀 확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꼈는데 그 동생을 형이 아무렇지 않게 비닐하우스에 막 가두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유대인들을 그 소각장에 넣고 뭔가 태우는 그런 거랑 너무 유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그냥 체득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들의 무의식에 자리를 잡으면 이게 또 다른 악으로 다시 순환이 되고 또 다른 악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이러면서 악의 평범성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아이들은 솔직히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렇게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 뭔가 휩쓸려가지고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악과 선을 학습할 기회도 상실해버리고. 맞아요. 그 목류병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을 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 아이들은 뭔가 악하다는 것도 이제는 인지할 수 없고 이게 그냥 평범해져 버린 일상. 네, 1부에서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내용과 각 장면, 상징 속에 내포되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장르적 특징과 연출, 감독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엔딩을 장식했던 영화의 마지막 사운드 트랙 들으며 새롭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습토 파보기 존 오브 인터레스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외부적, 연출적 요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홀로코스트 영화인데요. 패널분들은 영화가 실제를 잘 반영한 것 같나요? 네, 저는 실제를 잘 반영한 것 같고 이게 원작 소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실화 모티브가 상당수 있잖아요. 네네. 뭐 인물들도 그렇고 네. 특히나 이제 촬영 장소는 이제 실제로 아우슈비츠 인근에서 촬영을 한 거라고 하는데 그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이 촬영 장소를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이 관리자를 설득하느라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 영화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고 그래서 이게 홀로코스트가 유럽에게 민감하고 아픈 역사인 만큼 어떤 현실 고증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잘 몰라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약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반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저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걸 인지했고, 근데 약간 이 영화가 악한 진짜 뭐 말하는 거 말고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가스를 내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막 네. 죽이는 장면이 존재하진 않는데 그런 장면 없이도 진짜 소름 끼치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회스 부부도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루돌프 회스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가스실을 고안한 인물이라고 맞아요. 네, 합니다. 그리고 또 1947년에 아우슈비츠 교수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몰랐었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또 해트비는 가명으로 나중에 화장되어서 묘지에 묻혔다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도 봤습니다. 또 조금 덧붙이자면 횟스가 처형 당할 때 이게 한 번에 처형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 피해자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천천히 그 사용하는 방식을 좀 잔인하게 했대요. 고통을 아. 최대한 고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극대화시키려고. 아,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저지른 그런 만행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죠. 아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해트비도 그걸 다 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항변해서 무죄를 맞아요.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끝까지 끝까지 주먹이 맞아요. 오는. 그리고 루돌프가 막 그랬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걸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이 영화가 그 사람의 실제를 100% 반영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걸 주도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들으면서 좀 진짜 진짜 나쁘다. 진짜 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횟스 부부 말고도 그 사과를 밤마다 놓고 갔던 소녀도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약간 찾아다니다가 뭔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폴란드 출신 비유대인이어서 탄광에서 일했는데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공사장에 음식을 뒀다고 해요. 진짜 영화 볼 때는 이게 다 실제인지 몰랐는데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찾아보고 실제 요소를 진짜 많이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다른 홀로코스트 영화는 많이 보셨나요? 타 홀로코스트 영화와 구별되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홀로코스트 영화 자체를 많이 본 건 아닌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신들러 리스트가 좀 기억에 남는데 이게 일단 영화사적으로는 이제 스필버그가 그 무관의 제왕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드디어 깨는 오스카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작품상을 받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좀 이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은 많이 다른데 그 신데렐라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헐리우드 전형의 그 영웅서사 선한 인물의 영웅서사인데 근데 반대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 그렇죠. 혹은 가해자를 관찰하는 시점에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상반되고 반대로 이제 피해자들의 모습을 전혀 묘사하지를 않고 이제 사운드로만 들려주는데 맞아요. 뭔가 이들의 고통을 쉽게 묘사하지 않고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을 더 고려하고 더 공감하는 어떤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뭔가 유대인, 비유대인 이런 구도뿐만 아니라
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비유대인들의 차이도 보여주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맞아요.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홀로코스트 영화를 거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약간 그 보지 않고 포스터나 그런 캐치프라이즈 같은 걸로만 봤을 때 이 영화는 자기가 홀로코스트 영화라는 걸 막 엄청 내세우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포스터에 나오는 문장에도 이토록 완벽한 집이 있을까요? 라는 음. 문장을 쓴 것도 그렇고 그냥 꽃이 있는 포스터도 있고 그냥 맞아. 집 사람들이 사는 그런 정원을 내세우는 포스터가 많으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좀 일상적인 요소들을 맞아요, 내세운다. 맞아요. 이 외에도 이제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준 영화 속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운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알아본 게 실제 그 사운드가 베를린 지하철, 2022년 파리 폭동, 그리고 함부르크 축구 경기장 이런 세계에서 일어난 소리들을 다 수집한 거라고 해서 좀 놀랐는데 이런 사람들의 절규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언제든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내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베를린 지하철? 이게 여기서 뭐 사고가 난 그런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알고 일상적인-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네. 그런 소리를 수집해서 네. 저는 그 존이번 음향 감독을 개인적으로 요로스 란티모스 영화를 좋아해서 맞아요. 가벼운 것들이랑 페이보릿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음. 알고 있진 않고 이번 영화로 알게 됐습니다. 네.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게 딱 떠오르면서 요로스 란티모스 영화에서는 약간 현악기 긁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약간 이번 영화에서는 절규 이런 음향 효과들이 많아서 약간 확실히 튀는 음향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 이질적인 음향, 맞아요. 맞아요. 좀 어색한 음향, 자주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이게 극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영화와는 되게 잘 맞물린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소리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너무 이질적이라 생각했는데 영화랑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저한테는 그냥 불편한 소음 정도로만 체화되는 걸 느끼는데 좀 그게 좀 저한테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제가 약간 이게 악의 평범성? 처음 시작은 되게 불편했지만 점점 더 약간 자연스럽게 저한테 적응되는 그러면서 약간 저한테 약간 소름이 끼쳤던 맞아요. 것 이게 같아요. 또 이게 담장 너머의 소리들, 뭐 총소리나 네네네. 소리 지르는 게 약간 저 멀리서 들리는 듯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배경음처럼 들려서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신경 안 쓰게 돼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냥 또 들리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그 이질적인 튀는 사운드에 소름 돋고 점점 내 자신에게 소름 돋고 맞아요. 음. 이게 인간은 다 이런 건가? 약간 그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는 사운드뿐만 아니라 유독 신선한 연출법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매일 밤 몰래 사과를 두는 소녀를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이 소녀를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증을 갖긴 했는데 좀 새로운 연출 방식을 넣어서 오히려 이질감이 좀 많이 들었고 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좀 어둡고 이질적으로 표현을 한 게 인상이 깊었고 이 영화에서는 좀 아름답지 않은 장면들은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쵸.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은 좀 어둡게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오히려 반어적인 걸 선택한 것 같아요. 헬스 중령 부부 가족들은 되게 악하고 어두운 걸 상징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 선한 행동은 선하지만 되게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여줌으로 그거에 대한 반어적인 걸 선택을 한 것 같고 이 영화에 대해 코멘트 이동진 평론가의 코멘트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악한 거는 볼 수 있고 선한 거는 희미하게만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한 줄 평에 네네네. 그 체온으로만 볼 수 있는 선 막 이렇게 맞아요. 좀 그거 보고 와 진짜 똑똑하다 이 사람. 저희가 형용할 수 없는 문장들, 정리되지 않는 문장들을 되게 잘 정제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형. 맞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링고님이.
저는 약간 이 그 희미하게 보여준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말고 그냥 보여주는 것 자체에 좀 집중을 했는데, 왜냐면 영화가 대부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우리한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저는 감독 인터뷰를 보고 안 사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이걸 계획했다기보다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이 영화를 조명 세팅을 최소화하고 자연 풍광으로만 찍으려고 했대요. 최대한. 근데 이 소녀 씬을 나중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조명을 또 도입하고 이러기 좀 어려워서 사정이 그래서 뭐 고안해낸 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쓰자 해서 이제 촬영했는데 이제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어떤 장면이 돼서 어떤 이런 실용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예술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럼 시작점은 뭔가 예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용적으로 좀 선택을 한 건데 사람들이 똑똑한데요? 의미 붙이기. 배보다 배꼽이 맞아요. 생각보다는 어떤 큰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중간중간에 화면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색상 스크린이 삽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이러한 연출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빨간 스크린의 의미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흰색 스크린이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과를 두고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를 들려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희생을 좀 직접적으로 들려준 적이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직접 확 와닿는 느낌이라서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사실 이게 약간 K 영화 심파를 팍팍 넣은 그런 영화였으면 제가 진짜 눈물 콧물을 다 빼지 않았을까. 그런 영화에 약하시군요.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동진 씨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심파 영화들은 이제 관객들을 꼬집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꼬집지 않고 뭔가 되게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냥 저희 앞에 서가지고 빤히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더 소름이 좀 오서서 이렇게 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까 링고님이 말씀해주신 걸로 약간 생각이 바뀐 게 그 빨간색 화면이 진짜 그 유대인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처음은 가족들의 안락한 그런 생활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얀색이 나오는 건 그런 순수한, 약간 평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고 나중에 이야기가 점차 전개되면서 그 빨간색이 나오는 게 유대인들의 피를 조금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나중에 헛구역질을 하는 헬스 중령이 검은색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검은색 화면이 페이드아웃 되고 단색으로 채워지는 게 그런 악함의 절정에 이르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꽃이 포스터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빨간색 꽃이 유독 나오고 네네. 그리고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보면은 뭔가 그런 피와 악함을 좀 약간 그 병치시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보들레르의 시인이 그 악의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걸 뭔가 악의 꽃이 딱 뭔가 떠오른 그런 이미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검은색 화면만 약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악함의 기운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계속 뭔가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카메라를 쓰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집 곳곳에 열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자연스러운 동선 이동과 연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우리가 그들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 훔쳐보는 네. 듯한. 그래서 뭔가 너네가 판단해라. 직접 보고 약간 이런 식의 시점을 활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너무 그 바스트 컷이 거의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관찰자적 시점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시점 쇼트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인물들 약간 네네.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런 쇼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들에게 이 감정을 이입할 여지를 아예 안 주는 네. 맞아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뭐 공감하면 안 되겠지만. 패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화 내적인 내용 말고도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평소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도전하지 못하는 감독 중 한 명이었어요. 약간 제가 틈새 홍보를 하자면 메이폴
3호가 이번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쵸. 조나단 글레이저의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가 맞아요. 수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게 됐는데 좀 전 너무 어려웠어요. 약간 잘 모르겠고 이 영화보다도 더 아리송했던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예술 영화에서 탑 티어로 취급을 받고 평론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시네필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영화 약간 이런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도 이번에 좀 기대를 했던 것도 있는데 저번보단 덜 했지만 이번 영화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나단 글레이저 영화는 제가 약간 영화적인 지식이 쌓이면 나중에 더 도전해보고 싶은 영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영화를 하나도 안 봤었는데 언더 더 스킨 그래서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는 게 이걸 보고 나서 이 영화 미쳤다, 너무 좋다 하면 이제 시네필 되신 맞아, 거고 맞아. 그거에 대한 백조점이 아. 설 수도 있어요. 기준점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는. 그게 좋으면 나 시네필이네. 그죠. 물론 그걸로 판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금 가까워지. 더 예술 영화를 좋아하게 됐구나. 좀 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이 언더 더 스킨을 보진 않았는데 이 명작이 워낙에 대단해서 맞아요. 감독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감독이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는 사실에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거기 1차 놀랐고 아. 2차로는 이게 제 최애 밴드 중 하나가 라디오헤드인데 라디오헤드의 그 노래 하나를 이제 뮤비를 찍었더라고요. 칼마 폴리스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를 이 사람이 찍었다고? 이 뮤비를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좀 되게 난해하고 의미심장해서 이때부터 뭔가 되게 거장의 싹수가 있었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좀 들은 생각인데 이 감독을 좀 정의하자면 난해하다는 표현이 좀 들었어요. 좀 저는. 난해하죠. 맞아요.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번에는 물론 사운드가 중요했지만 맞아요. 이미지로 막 뭔가를 딱 상징적으로 좀 뭔가 약간 서사의 연결성이라기보다 약간 감각적인 걸로 약간 네. 느껴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피부로 느껴야 되는. 피부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확실히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하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게 좀 영상미가 감각적이죠, 되게 그죠? 좋았잖아요. 배경도 너무 예뻤고. 그죠. 그래서 약간 저는 뽀샤시하기도 하고 약간 뉴진스 뮤비 같다? 이런. 빈티지 레트로. 물론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돌고래 이제 입교단? 뮤직비디오 감독이란 얘기 듣고 나니까 그 영상미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려고 언더 더 스킨을 봤거든요. 진짜? 근데 아까 더피님 저번 방송에서 언더 더 스킨 추천을 하셨는데 지금 아니 여기서 추천이 아니라 떠올랐던 영화. 떠올랐던 영화. 어쨌든 그래서 전 봤는데 전 보다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좀 충격적이에요. 진짜로. 네. 진짜 약간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어떤 느낌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이미지가 엄청 강렬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 좀 사운드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도 엄청 그것도 난해한데 좀 기괴하고 맞아요.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엄청 사운드가 극대화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쓰는 감독이라 생각을 했고 약간 비슷한 점은 둘 다 약간 이 영화도 그렇고 언더 더 스킨도 그렇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좀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좀 메시지를 주는 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 감독이란 거는 맞아요. 확실한 것 같네요. 영화가 많진 않아요. 이게 맞아요. 바삭한 10년 감독이어서, 만에 네. 나온 맞아. 장편 영화. 영화가 한 4편밖에 안 돼서 네네. 아마 도전하려면 도전할 수 네. 있는 맞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도장 깨기가 가능한. 네. 그렇게 몇 개 안 만드셔서 제가 아마 모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감독이 오스카 수상 소감 말한 거를 보는데 맞아요. 그 대본 든 손이 진짜 달달 맞아요. 떨리면서 막 수상 소감을 맞아.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너무 잘 전달이 됐고 그 수상 소감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가자지구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 뭐 사건들 이 당시에 그때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되게 용기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의 용기도 되게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헐리우드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미국에서도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물론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 총리를 되게 네. 학살의 주범자 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지만 미국이 되게
특이한 사회라서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애착이 되게 강해서 되게 오스카 시상식에서 되게 용기를 낸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음. 언급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냐, 그냥 수상 소감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일시 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학살하고 네, 있는 맞아요. 것과 완전히 이 사람의 네. 희생. 네. 네. 그걸 언급을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감독이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해츠비가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는 게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본 게 없다랑 같은 맥락을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당연히 자기는 약간 암시 같은 거? 그냥 들리는 거? 이런 걸로 알았겠지만 직접적인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악행을 어떻게 보면 넘긴 건데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척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본 척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무지하지 말고 감각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닐까. 맞아요. 저희도 관객들도 어떻게 보면 해트비처럼 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어쩌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걸 좀 일깨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보여지고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일상에서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보통 그 이런 영화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이해하려는 네. 어떤 그런 시도들.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네. 영화는 반대로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피해자를 공감하려고 해도 그건 완전히 공감할 수 절대 맞아요. 없는 거고 그쵸.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보다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거에 좀 경계를 좀 하라는 좀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 나치도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대다수의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꼭 그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어떤 간접적인 방식으로 뭐 악행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혹은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폭력의 용의자에서 뭐 자유롭지 못하다 맞아요.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악이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게 시각과 청각으로 약간 나눠서 생각해봤을 때 눈은 감으면 되지만 귀는 막고 살 수 없잖아요. 계속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악이 체화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계속해서 그걸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다른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링고님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라디오헤드의 카르마폴리스의 뮤비?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걸 추천하는 게 뭐죠?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가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전체주의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실제로 가사에 히틀러 머리 모양을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가사 속의 화자가 여자 잡아가라, 그 경찰한테 잡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좀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뮤비 자체도 되게 난해하지만 이 가사를 좀 염두에 두고 보면은 되게 좀 실마리가 보이고 좀 되게 참신한 연출이어서 좀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집 가는 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없어져. 여기서 이제 덕질하시는 거 홍보하는 것 같아서. 라디오에도 진짜 오늘 하루 표정 중에 제일 밝으세요. 저도 약간 이 질문의 취지와 완전히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집 가서 볼 영화, 저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를 하나 하면 쉰들러 리스트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링고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 중에 액트 오브 킬링
어쨌든 이게 오마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랑 같이 하는 맞아요. 부분도 있으니까 음.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두 개는 꼭 보고 싶습니다. 좀 맞아요. 여담이지만 액트 오브 킬링이 이 박평식 평론가가 마지막으로 준 10점 만점 영화 만점인가요? 10년 전에.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점은 9.5점인데 와. 4.5점인데 10점 준. 그쵸 거의 이 사람이 준 만점. 와. 10년 아. 만에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 받았고. 아, 와. 그것도 봐야겠네요. 약간 연결성 있네요. 그러게요. 음. 근데 액트 오브 킬링 워낙에 좀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좀 잔인하다는 좀 아, 진짜요? 그런 걸 좀 많이 들어서 음. 좀 시도하기가 좀 꺼려지는. 저도 보고 싶어요 해놨는데 못 보겠어요. 그죠 그죠. 저는 그 헛구역질 장면이 오마주한 거라고 들어서 아 진짜요? 네. 네. 좀 봐야겠다고 음.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찝찝함을 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시원하게 이들한테 음. 복수하는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 네 추천하고 오. 싶어요. 타란티노. 다 그냥- 쓸어버리죠 그냥. 네 진짜 오. 속이 다 후련하고 그죠. 네, 재밌거든요. 좋아하시지 않나요? 타란티노? 맞아요. 좋아합니다. 2부에서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역사들이 독특한 연출에 더 큰 힘을 입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내용적 측면에서도 연출적 측면에서도 어느 하나 놓치기 아쉬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에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평가해볼까요? 저는 일단 드렁크 8점이고요. 별점. 네, 근데 제가 한 줄 평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한 줄 평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코멘트 찾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덕피님이랑 같은 걸 본 것 같은 게 아까 백색 소음 얘기하셨잖아요. 아. 제가 그거 보고 이거다 이러고 찜꽁했는데 바꿀 순 없으니까 저는 한 줄 평은 담장 너머의 백색 소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 진짜 딱 뭔가 생각이 딱 넓혀지는 네, 코멘트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는 영화 굉장히 좋고 의미 있고 되게 독특한 건 알겠는데 뭔가 지루했다는 사실 아. 그게 좀 맞아요. 약간 마이너스 요소여서 저는 6점 아하. 드렁크 아. 드립니다. 조금 너무 짜네요. 실망입니다. 너무 짠데요? 드리고 한 줄 평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죠. 네,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죠. 저는 졸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영화의 의미도 그렇고 이미지 스틸도 그렇고 되게 전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전날에 시험 기간인 전날에 아이고야. 여파로 인해서 살짝 눈을 네, 길게 알겠습니다. 감은 것뿐이지 그건 되게 좋아서 7.5점 드리겠습니다. 7.5점. 네, 좀 뭐좀 만든다고. 7.5점인데 5개로 치면 3.5점. 알겠습니다. 5개로 치면 3.5점. 한 줄 평은 섬뜩했던 비명이 점차 불편한 소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내가 혐오스러웠다. 자기 반성. 전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다가 네. 존 자신을 이제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소름 끼치는 좀 섬뜩한 근데 내 눈에 보여진 어떤 무서운 건 없이 이렇게 소름 끼칠 수 있었던 영화가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8.5점 드렁크 주겠습니다. 5개로 치면 몇 개죠? 4점입니다. 아, 네. 한 줄 평은 때론 진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진실은 보이지 않고 들리고 있었다. 입니다. 한 줄 평 느낌이 약간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뭔가 소리에 약간 청각. 맞아요. 다들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방송을 끝내기 전 독특한 사운드로 주목을 받았던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영화이죠. 언더 더 스킨의 사운드 트랙 드리프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영화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는 1943년의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하지만 결코 과거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43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장은 허물어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사회의 부조리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쟁하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담장들이 세워지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횟스 가족처럼 담장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소음처럼 치부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보이지 않는 담장 너머의 삶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민용, 패널의 더피 링고 코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